내용은 음, 코로나19 최근 상황부터 그 전체적인 팬데믹과 우리나라 상황 이런 것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소고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팬데믹 또 그리고 불평등, 기후위기 이런 것들로 이 시기를 좀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는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주기가 짧아진 팬데믹으로 보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심화된 불평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가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시대적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현상 또는 이 세 가지 어떤 의제,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상호 복합적으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팬데믹을 좀 보면요, 이 새로운 감염병이 다수가 출현하고 있고요. 그런 감염병의 유기가 점점 짧아져서 2010년대 이후에만 5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에볼라, 지카, 지금의 팬데믹까지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식으로 신종플루 뭐 이런 5번 정도 되죠. 그것이 2000년 이후로 보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요. 2010년 이후 그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피해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리스트에 올린 질병 중에 2019년, 2018년 이때 팬데믹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팬데믹 리스트에 7가지는 이름이 있는 팬데믹이었고요. 8번째 올린 게 디지즈 X였습니다. 그 질병 X라는 것이었는데, 이 질병 목록에 올라있던 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볼라, 지카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사스, 마부르크 뭐 이런 질병들이죠. 이러한 질병들은 이제 열대우림의 농축산업을 위한 파괴, 말하자면 이제 거대 애그리비즈니스들의 농축산업을 위한 파괴, 그다음에 공장식 밀집협, 감염, 가축 사육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인수공통병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로 중간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스, 메르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각각 중국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서 벌어진 것인데, 박쥐에서 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넘어오면서부터 생긴 거고요.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인간에게 잘 적용을 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된 거죠. 또 니파,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 다 특징이 인간과 접촉할 일이 없었던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접경 지역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될 수도 있는 조류독감, 이것은 그 주로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의 조류농장 에서 이제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코비드 19에서의 이 박쥐에서 어떻게 인간으로 넘어오게 됐느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이제 중간 속주가 뭔가, 뭐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 이제 박쥐는 그 포유류지 않습니까? 이제 포유류가 날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진대사가 높아야 됩니다. 신진대사가 높아지려면 뭐 신진대사가 높게 하기 위해서 그 체온이 40도 정도입니다. 박쥐는. 그래서 몸속에서 그 바이러스를 굉장히 잘 견딥니다. 3천 종류의 바이러스가 박쥐 몸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바이러스의 레저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이 레저보어 역할을 하는 박쥐들이 사실 인간하고는 거의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있었던 공간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열대우림이 이제 파괴가 되니까 우리 열대우림에서 살던 박쥐들이 인간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공장에서 사는 아주 밀집된 이 가축들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니파 같은 경우에는 돼지 농장에서 박쥐가 돼지 농장에 이제 그 바이러스를 뿌림으로써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에볼라는 인간과 직접 접촉하거나 아마 외계 동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박쥐라는 것이 직접 만나서 열대우림에서 살던 이 서아프리카 이 쪽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닭으로 짐작이 되는데, 닭과 돼지, 그러니까 조류와 닭과 돼지 이 사이에서 공통되는 이제 바이러스의 DNA,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이 이제 몇 개가 공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철새, 또 조류, 돼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독감 종류로 인해서 이제 H1N1 뭐 이런 식의 H5N7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잠깐 생물학적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얘기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원래 코로나와 이제 이 변이 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면, 델타 변이는 원래 오리진 처음에 돌았던 코로나19보다 2 내지 2.5배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 질병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데, 메르스, 사스, 에볼라, 감기, 스페인 독감, 천연두 이런 것보다 전파력이 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델타가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의 99%, 98% 이런 걸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요. 이 메르스, 사스보다 강하다는 거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이제 이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굉장히 치사율은 높은데 전파력은 낮은, 그러니까 이건 전파력이고 이건 치사율인데요. 메르스는 50% 정도의
치명률을 가졌고요. 감염력이 좀 낮았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10% 정도 치명률을 가졌지만 전파력은 이제 좀 낮았고요. 근데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은 상당히 낮지만 한 2%, 3%, 2%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 정도 되는데 전파력이 이제 거의 감기보다 더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최적화된 이런 바이러스죠. 다른 것과 차이점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차이점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옮기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옮깁니다. 그리고 초기에 가장 많이 옮겨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폐렴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거나 사람이 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걸어 다닐 때 가장 많이 전파를 일으키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팬데믹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수도가 높으면 집단 면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면역력이 있는 인구가 80에서 90%에 도달을 해야 집단 면역이 돼요. 집단 면역이 된다는 거는 이 감염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서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델타에 대한 것은 백신 접종 후 4개월 후에 면역력이 60%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60에서 80%라는 것이죠. 이게 이미 올해 7월에 다 나온 얘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64%,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87. 이게 왜 이스라엘이 가장 아래에 있느냐? 여기가 제일 먼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델타 돌파 감염 시 감염 전파력이 미접종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이걸 요약하면 감염력이 2.5배고 집단 면역이, 그래서 결국 집단 면역이 뭐 60%, 70% 이런 게 아니라 거의 90%가 돼야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뭐 mRNA,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뭐 무슨 백신이든 간에 중증화 예방 효과는 상당히 높은데 돌파 감염이 20에서 40%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맞아도 10명 중에 2명 또는 10명 중에 4명이 감염된다는 얘기니까 백신만으로는 사실 집단 면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 내지 40%가 돌파 감염이 됐잖아요. 그럼 그 돌파 감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게 미접종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전파력을 갖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지면 인구의 120%가 맞아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집단 면역이 백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이 한 80%가량 백신 접종을 거의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됐어도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최근처럼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인데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국, 그러니까 인구 한 10억 명 정도가 되는 저소득국, 로우 인컴 컨트리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에서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전에 생물학 시간을 기억해 보시면 DNA 다음에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프로틴을 만들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게 DNA 바이러스는 자기가 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안정돼 있죠. 근데 RNA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 몸의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이용해서 자기를 복제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공장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숙주의 셀을 이용하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공장이 다 달라서 계속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요한 변이가 대략 한 달에 2개꼴로 일어난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수록 변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백신이 없는 나라에서는 확실히 감염자가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감염자가 많이 변이만 가장 간단히 보더라도 알파, 베타, 델타, 감마가 각각 영국, 남아공, 인도,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에서 보이듯이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온 곳에서 주요 변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전 세계 백신이 불평등하게 되면서 이 저소득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인구 전체에게 계속해서 유행이 되기 때문에 백신의 이 변이가 출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K방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랜셋이라는 의학 잡지인데, 요새 재밌는 점은 이 코로나에 관한 논문들은 다 공짜로 볼 수가 있는, 예전에 다 돈 받다가 코로나에 관련된 것만 다 공짜로 풀어버리는 뭐 이런. 근데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논문들이 말하자면 코로나 관련된 논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직접 지식 공유가 되는 이런 역설적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랜시스에서 이제 올해 6월달이죠. 6월달에 이제 보고된 논문인데요. 보면 OECD 32개국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제로 코로나, 말하자면 코로나 박멸, elimination of COVID-19 이런 정책을 취한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한국 이런 나라들이고, 나머지 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좀 느슨한 방역을 취한 나라들이라고 이제 2개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엘리미네이션을 취한 나라들, 이 나라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아니, 엘리미네이션을 취한 나라들, 빨간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한 나라들이 이렇게 밑으로 깔리고요. 사망률이 낮고, 이 미드 코로나 정책을 한 나라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을 보면 이 제로 코로나를 한 나라들이 오히려 이 미드 코로나 한 나라들보다 높아요. 말하자면 이 제로 코로나를 한 나라들이 사람도 많이 안 죽었는데 거꾸로 경제 성장도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스티전스 인덱스인데 스트릭트니스 오브 록다운인데요. 거꾸로 이건 제로 코로나를 한 나라들이 록다운의 스트릭트니스도, 엄격함도 더 적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스트릭트니스라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지표를 얼마나 정확히 잴 수 있냐가 약간 논란이 돼서 이 2가지만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 5나라가 사망률에서는 25배 정도 적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에서는 올해
2021년 이때는 이미 2021년에 이전 경제 성장률에 도달을 했죠. 경제 수준에 도달했죠. 따라서 이거는 딴 데서 발표한 얘기라서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이 엘리미네이션을 하는 나라들이 훨씬 우수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방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 K방역이라고 흔히 부르기는 하지만 이 엘리미네이션,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에는 아주 봉쇄적인 그런 정책을 썼고요. 그 외에도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개인 방역이라든가 세 가지 정책이 개인 방역, 검사 추적 격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세 가지 정책을 조합해서 그 방역 정책을 펴는 것이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사 추적 격리. 우리나라에는 3T라고 흔히 부르지만 어쨌든 TTI를 통해서 이제 효과를 거뒀고요. 이게 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선진경제국 20개, 이건 IMF 통계입니다. 2020년 6월 시점에 자료인데 7월에 발표된 IMF 스태티스틱을 이제 한국말로 그냥 옮긴 것 뿐인데요. 여기서 이 확장 재정, 코로나 위기 대응 확장 재정을 보면 이건 이제 유동성 지원, 론 뭐 이런 거고요. 빌려준 거고 이거는 이제 돈을 직접 푼 건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제일 그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19.3, 18.4, 18.4, 16.5 이렇게 돼요. 근데 한국은 재정을 4.5%밖에 안 썼어요. GDP에서. 이 돈을 대략 계산해 보면 이 평균이 한 17.3% 정도 되거든요. 이 네 나라의 평균이. 이 선진국 평균이라 하는 거는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써서 가중평균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네 나라만 평균을 하면 10.4입니다. 이거를 한국 재정 지출이 4.4%를 했으니까 한국 GDP 기준으로 270조를 안 쓴 거예요. 이게 물론 다 이 노동자들이나 이쪽으로 지원되지는 않겠지만 즉 사회적 고통이 약자와 이 일반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됐다는 걸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쓴 나라에 속하는데 이 왼쪽으로 가서 덴마크, 스웨덴, 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를 보면 어떤 나라들이냐 사회보장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나라들이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사회보장 정책을 굉장히 안 한 나라, 사회보장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들일수록 현금을 많이 썼어요.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현금을 덜 써도 그냥 버텼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엄격한, 그러니까 빡세게 거리두기를 하고서 돈도 안 풀었다는 게 이제 한국이고요. 또 한편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돈도 안 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불평등이나 또는 뭐 자영업자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용된 노동자들은 다 해고도 당한 거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나 또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두 그래프. 성공했지만 K방역은 사망률을 낮추고 이런 경제 성장에서 성공했지만 지출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고통을 받았느냐? 결국은 이렇게 고통이 전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 소득이 30 내지 50% 하락.
1개월만 50% 하락하거나 3개월 동안 소득이 30% 하락을 증명을 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3분의 2를 예를 들어 월 375만 원까지인데요. 이거를 일단 6개월, 그 다음에 나중에 9개월, 12개월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했고요. 월 임대료를 375만 원까지 1년 이렇게 보상을 했다는 거고, 소득 보상을 월 10만 원씩 100만 원이죠. 그것도 주고, 그건 따로 줬고요. 그 다음에 긴급 사태를 실시하는 시간 제한이나 영업 제한을 한 나라 구역에서는 1일 6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을 준 거예요. 영업 제한을 하면 60만 원을 줬습니다. 주류 제공 시간 9시, 7시까지, 여기 보면 8시죠.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하면 60만 원을 준 거예요. 이 바깥의 구역에서 이걸 따라하면 40만 원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 60만 원이면 문 닫죠, 그냥. 하루에 60만 원을 그냥 장사 안 하고 걸 수 있었다. 또는 8시까지 장사하고 60만 원 줬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영업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좀 너무나 다르죠. 근데 동일한 서비스 업종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10시로 영업 제한을 해서 11시까지 하다가 10시로 제한받은 거 외에는 하나도 제한받은 게 없어요. 이 한국형 방역을 보면 직장 사무실이나 공장, 대중교통에서의 거리두기는 거리두기가 사실 면제됐죠. 사무실과 생산 현장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됐고요. 원격 근무가 이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30% 이렇게 아예 그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다 권고였어요. 지하철과 버스 같은 경우 아까 대중교통 말씀드렸는데 밀접 접촉이 계속 3일 공간이었죠. 그리고 대중교통에 확대를 한 게 아니라 조달하지 말라고 대중교통을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콜센터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이 계속 지속돼서 심지어는 가족의 발병률과 직장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직장에서 옮기는 거고 가족에서 옮기는 것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직장 밀집을 이뤘고요. 작년 서울에서 7월, 올해 서울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7월 감염 중에 직장 감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비생산 부문과 개인적 서비스 이런 또는 집회 이런 데서 매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학교는 아예 온라인 수업을 했고 공공미술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이런 건 아예 처음엔 닫았다가 굉장히 엄격한 거리두기를 했고요. 이 비생산 부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양원과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렸죠. 1년 동안 면회도 한 번도 안 되는, 1년 반 동안 면회가 안 됐죠. 그 내부에서는 근데 이들에게 허용된 공간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차별적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됐는데 제조 물류 유통 사회적 서비스 부분에 느슨하거나 거리두기를 아예 제외한 것과 비생산 부분이나 개인적 서비스 자영업, 집회나 이런 데는 보상 없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방역 상세의 거리는 대자본의 지배 분야는 거리두기를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비생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엄격한 사회 두기 또는 사회 격리를 했다는 것. 광범위한 검사 치료 격리를 했는데 이 검사 치료 격리는 한편으로는 기술 감시를 통해 하는 것이었고 이 보건의료 공공부문 노동자 공무원들 소방 노동자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인력은 늘리지 않고 엄청나게 그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일부 갈아놓기를 해서 했고, 이런 것들 속에서도 또 시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이 코로나와의 전쟁 이런 속에 또 주체적인 참여를 잘 따랐어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 성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았냐? 이런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됐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그렇게 이렇게 빡세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처음에 메르스 경험에 따라서 이 정책을 세운 거거든요. 이 팬데믹 규모에 맞지 않는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정도의 규모에 따른 음압병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에 따른 90몇 병상 또는 뭐 중환자 병원을 확보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즉 왜냐하면 전체 병원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공공병상 중심에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 중심의 그런 병실 동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환자가 늘어나도 공공병상밖에 동원할 수 없으니까 환자들이 아주 적게 발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매우 엄격한 거리두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만 환자들이 좀 많아질 것 같으면 그냥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아주 엄격한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검사 추적 격리가 굉장히 깐깐하게 했고요. 이런 것에 따른 그냥 관성적인 정책을 했는데 하다 보니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굉장히 대단한 검사 추적 격리 이걸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보상 없는 가능성 지금 말씀드렸고, 또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유급병가 없었습니다. 상병수당 아직 없고요. 유급 돌봄병가 아직 그 굉장히 미약하거나 뭐 정규직만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케어, 고용, 소득, 주거, 소득보장, 사회보장 이런 부분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사회정책적 동반돼야 될 사회정책 정책이 부재가 됐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노인 장기시설 수용자들의 권리 박탈 이 부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 위드 코로나랑 최근에 위드 코로나 이제 또 제로 코로나 뭐 굳이 말하면 그 이게 뭐 콩글리시니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이 말하자면 마이티게이션을 줄였을 거냐 엘리미네이션을 줄였을 거냐 라는 건데, 이거 박멸 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완화 정책만 쓸 거냐라는 논쟁인데, 이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과 존 스노우 비망록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레이트 베링턴이라는 영국의 조그만 마을이라는데요. 이게 2020년 10월에 발표된 디클러레이션인데, 세 명이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그 총리 그 수상을 이제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여기서 뭐 내용이 집단 영역이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집단 영역은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백신이 나오고 지금 또 이런 델타가 생기기 전부터 작년 시점에서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록다운하는 거는 부족 피해를 더 많은 초과 사망을 불러온다. 그래서 질병에 취약한 군만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풀자. 이렇게 주장한 거고, 대략 유럽이나 미국은 이 정책을 따랐던 것이죠.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록다운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록다운을 했어도 그 유럽 쪽은 록다운 라이트를 했고 트럼프의 미국은 아예 록다운을 하지를 않았거나 내셔널 록다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주마다 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방역 완화 쪽으로 했던 걸 지지하는 이런 그룹들의 역학자들의 과학자들 뭐 이런 보건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존 스노우 비망록이라고 이제 나와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그 많은 역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생명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이제 비판하면 했는데 이 포커스 그룹이라는 게 취약한 그룹만 보자 그래도 노인, 필수대면 노동자, 기저질환자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전체 40%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면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확대돼서 결국은 의료 대응 초과, 역량 초과로 락다운이 반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백신과 더불어 거리두기, TTI 이런 비의료적 대응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료 역량 강화, 병실을 많이 동원하고 짓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이제 그 우파 좌파 뭐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가자 뭐 이랬던 거는 좀 약간 지형이 다른데 그거는 이따 토론을 하면서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시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후에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때쯤 취했죠. 지금 3주 됐습니다. 이게 작년 올해 3차 올해 1, 2, 4, 4차 올해 3차 유행 때인가요? 2차, 2차, 3차 아니군요.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3차 유행 때 겨울에 대유행이었고 지금은 이제 요번에 다시 겨울이죠. 이게 지금 이때는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지만 지금은 이거 사망자 커브입니다. 이건 질병자 커브가 아니에요. 사망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씩 죽는 날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위드 코로나 한 지 3주 만에 병상이 벌써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정부가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병상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위드 코로나를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나라 공공병상은 원래 적지는 않았어요. 이게 대략 1970년까지는 46%이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10%로 쭉쭉 내려온 게 1977년, 1989년에 건강보험 도입이 되고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되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공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데 공급은 정부가 공공병상을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립병원의 비중이 급증했고 사립병원 이건 아니죠. 이건 지금 건강보험 재정비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 사립병원의 급증과 공공병원 비중이 급감이 됐고 결국은 이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에부터 지금까지는 이게 의료 공급 부분의 민영화라는 게 이게 숨겨진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해왔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는 사실 지금은 재정은 공공적으로 건강보험이 한 80% 정도 하고 있는데 공급은 공공이 한 10% 정도만 하고 있는 즉 공공적 재정과 사적 의료 공급의 모순이 기본적 모순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병상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 OECD 병상당 OECD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죠. 이건 급성기 병상이나
요양병상이나 똑같은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굉장히 적어요. 의사들이 많다고 파업하고 뭐 의사 파업할 때 그들이 주장한 게 우리나라는 의사가 많이 배출한다. 의사가 지금 적지만 많이 배출한다. 얼마나 적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연히 적죠. 지금. 네, 간호사는 더 적어요. 활동 간호사들은. 이건 간호사들은 또 배출수가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만둡니다. 노동강도가 너무 강해서. 이 병상당 활동 간호사 수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 또 심지어는 5분의 1,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죽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적은데 배출수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배출수도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이 13.1명을 배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7.6명밖에 배출하고 있지 않아요. OECD 평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은 점차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K방역을 좀 더 살펴보면 병실 부족이 반복이 됐죠. 1차 대구 유행, 2차 작년 여름에 유행, 3차 작년 겨울에 유행, 4차 이번 조금 전에까지의 유행, 그리고 5차 이번 유행인데 1차부터 4차 유행까지 계속 병실 모자라는 게 많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3차 유행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12월 15일, 17일 뭐 이때부터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이때까지도 공공병상만 동원했어요. 2020년 10월 말까지가 사망자가 463명이었는데 이 3차 유행이 다 끝난 시기에는 엄청나게 1200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거죠. 아까 이 사망자에서 보시다시피 이때 사망자들이 이제 작년 12월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의 유행 때 여기서 이 사망자가 무지 많았던 거죠. 5차 때 지금 이 크기 올라가는 크기를 보십시오. 근데 이게 훨씬 넓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사망할지 몰라. 이게 더 여기로 더 올라가서 이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때 요양병원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양병원 사망자를 좀 자세히 보면 3초 유행 시 전국적 병상이 모자라서 노인 요양병원에 사람을 그냥 뒀습니다. 원래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하면 코호트 격리의 그 정의는 뭐냐면 환자와 그 비감염자와 감염자를 분리해서 격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요양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게 코호트 격리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건 잘못된 용어 사용일 뿐만 아니라 뭐를 은폐하는 거냐면 요양병원은 원래 요양하러 들어가는 데 치료하러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양병원 째로 봉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환자들을 그냥 요양병원 거기도 병원 아니야?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수십 명의 요양병원에서 죽은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로에 있는 요양병원 하나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 요양병원 병원장이 이거 환자 우리들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뭐 청와대 청원을 올려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이건 병상이 없어서 요양병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또 병상 여유 있다면서 왜 요양정신병원 확진자를 또 코호트 격리를 왜 하냐. 여기 다운표 친구는
코호트 격리가 원래 코호트 격리가 아니 돼서 이제 한국형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따옴 붙인 거예요. 한겨레군요. 이게 병상이 부족하니까 노인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병원이니까 병원에서 봐.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요양병원 사망자를 따로 사망자 집계를 따로 했어요. 요양병원 사망자, 병원 사망자 이렇게 따로 집계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도 병원 사망자로 잡혀요. 이거 은폐하는 거죠, 정부가 통계에서. 작년 8월에서 11월까지는 그 요양병원 사망자가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 12월 28일까지 한창 드러났을 때 요양병원 사망자 28%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라고 했던 거죠. 사망자 평균 사망 기간이 이 작년 12월 달 이때 한참 병상 모자랐을 때 어땠냐면 이 평균 재원 기간이 막 이렇게 줄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 거의 죽어갈 만하면 병원에 옮겨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망자 재원 기간이 준 겁니다. 사망자가 한 2, 3주는 병원에서 버티다가 죽는데 여기는 막 오자마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이제 대략 한 40만 명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40만 명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대부분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간호감명 노동자들이 한 사람을 20명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람을 작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충분한 간호감명이 되는 거죠. 뭐 케어가 되는 건데 밤중에는 40명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코로나 감염이 만일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이 4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든지 이 한 사람의 간호건강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이 40명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집돼 있고 이렇게 그 안에서 계속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을 뭘 격리를 하고 뭐 한다라도 면회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비인간적일 뿐이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의사도 있고 거기 간호사 간병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터지면 다 걸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병상은 왜 이렇게 모자라냐? 우리나라는 지금 병상이 정부에서는 80%밖에 안 찼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는 없어요, 병상이. 왜 없느냐? 병상은 있어요. 베드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이게 간호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의사는 그냥 지시만 하면 돼요. 코로나 때는. 간호 인력이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의사 인력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엔 의사까지 다 동원돼서 진짜 많아지면 의사 인력까지 다 동원돼서 환자를 다 옆에서 지키면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간호사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보라매병원이 지금 현 인원이 110명인데요. 260명을 증원을 노조에서 요구했어요. 제가 이쪽에 이제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너무 과해 보인다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덜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냐면은 치매 환자 한 분이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앉아서 간호사 한 분이 원래 4명 정도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는 아까 보셨듯이 천명당 활동가나 수가 다른 나라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이게 더 많은 이 중증 환자들이거나 중등증 환자라도 굉장히
그 노동 강도가 세지는데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워낙 또 부족한 데다가 강도가 세지니까 사람들이 다 번아웃 되고 사람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호소병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간호 인력이 아주 처절하게 드러나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아무나 갖다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 K 방역의 가장 상징적인 그 장면으로 남는 게 아주 젊은 간호사들이 앳된 간호사들이 이런데 코에다가 뭐 붙이고 이 자국 이런 자국들을 해서 그 K90, N95, K94 이 자국을 하도 오래 쓰니까 가리기 위해서 이 반창고 붙이는 사진들이 초기에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앳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호장교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초기 간호장교로 인관 되자마자 대구에 이제 파견 나간 거예요. 그게 참 뭐 미담으로 얘기가 됐을 정도인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처음으로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처음에 병원에 던져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가운만 입은 일반인이었어요. 간호사도 처음 나가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게 집에서 놀다가 오신 자원봉사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배출해봤자 그 뭐 물건 갖다 주고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중환자실 들어간다? 택도 없어요. 중환자실 들어가려면 최소 8주는 훈련 받아야 돼요. 경력 간호사가. 그러니까 중환자 간호 인력 훈련도 해야 되고 경력 간호사 중에서도 다른 데서 파견을 보내면 그 병원이 중환자실이 어디 있는지 이 병실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서 대구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나중에 집만 됐다 그래요. 그 선별 진료소에서 보내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다 가서 했다는데 이게 중환자 간호 훈련이 지금 최소한 8주 전부터 필요했고 12주까지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걸 많이 만들어 놨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이걸 하나도 안 했어요. 일반 간호 인력 하게 되면 코로나 환자 진료된 간호 인력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재배치를 해야죠. 어제 국무총리가 병원장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병원장들이 이걸 간호 인력이 7, 8배나 든다. 그건 거짓말이죠. 한 3배 정도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놨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병원은 병실이 없다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립병원장들이. 그리고 서울에서는 안 되니까 지방병원으로 가자.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그걸 덥석 받았어요. 아니 이 공공병원 우리나라에 2,000배대 3,000배대 있는 데서 정말 중증이고 정말 3차 병원에서 봐야 될 사람은 작년 신병원 자료를 보면 30% 40%의 정도 불과해요. 한 8% 정도는 아예 그 경증 환자고요. 나머지는 약간 미뤄도 되는 환자들 또는 2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5, 60% 정도는 그냥 빼도 됩니다. 지금 환자를. 근데 이 사립병원들이 그, 그 환자들을 줄이면 여러 가지로 손해거든요. 메르스의 교훈은 메르스 환자를 받으면 병원이 망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이 3개월 또는 삼성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갔답니다. 메르스 환자를 받은 삼성이 아주 개망신을 했잖아요. 메르스 환자 때문에. 그리고 병원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나중에도 계속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메르스의 경험은 사립병원들은 우리는 환자를 보면 안 돼. 다 공으로 떠넘기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드 코로나 한다고 방역은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제 일선 보건소의 간호사들 같은 경우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한 10명? 10명은 육아휴직, 휴직,
병가 이렇게 내고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이제 못 쉬는 그런 거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 사직하고 어떻게든 휴직을 낼 수 있는 사람 휴직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아넣기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급성기 병상당 간호인력 뭐 OECD 평균 1.2였는데 0.2.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 또 코로나 전담병원은 공공병원만 한다. 그러니까 훨씬 아주 그 병상을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병상을 동원했는데 10%가 80%의 환자를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를. 우리나라 90%에 있는 병원들 환자를 무슨 뭐 뭘로 안 듯이 안 봐요. 동원 불가능한다고 보여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동원을 해야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건 국가의 기능 부전 아닌가. 아니 병상은 있는데 그 병상을 사립병원 병원장들이 안 내놓으면 병원을 국유화해 버려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스페인에서는 실제로 국유화했고요. 일시적 국유화를 했죠.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도 아마 국유화로 가야 되지 않나. 사립병원 병상이 저렇게 안 내놓으면. 근데 외국에는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최소한 5, 60%, 7, 80%, 많은 99%,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아주 적은 나라라도 5, 60%는 되거든요. 아예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도 뭐 샤리떼 예를 들어 독일의 샤리떼 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인데 거기가 공공병원인지 비영리병원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공공병원인가 비영리병원인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비영리병원하고 공공병원이 잘 구별이 안 가거든요. 워낙 오래된 병원이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병원은 사립병원인 거예요. 그냥 돈 버는 병원이지 말로만 비영리병원인 거죠. 공공병원하고 비영리병원이 요번에 보면 대학병원들이 그 절대 병상 동원 안 하거든요. 병원에도 아주 알 수 있죠. 근데 얼마 드느냐? 급성기 병원에 한 20%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데 한국노총 급성기 병원에 30까지 늘릴 거면 한 12조 원 정도 드는 거 아니냐. 한 매년 한 2조 3천억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코로나 초기부터 지었으면 계속 짓고 있으면 벌써 한 20%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약간 좀 과장이긴 하지만. 5년, 10년 사이에 5년 사이에 한 20%까지는 늘릴 수 있거든요. 30%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2조 정도. 2조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이지만 건강보험 지출의 3.3%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립병원 중심 의료 체계를 공공적으로 아예 전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윤 추구 중심에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 그리고 이런 공공병원이 사립병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부문에서 자본이 통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영리로. 그러니까 이들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강력한 추진 세력이 됩니다. 자신의 걸린 자본 제한, 이윤 제한 조치를 갖다 풀어내려는 그런 사회적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 보장이 늘어나질 않아요. 돈을 갖다 쓸어다 부어도 문재인 케어가 왜 실패하느냐? 돈은 꽤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른 나라 80% 되는 데 비해서 20%가 계속 차이 나는 이유가 계속 비급여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병원들이 도수치료, 뭐 로봇. 원래 예전에 CT가 보험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CT를 보험으로 하자 MRI를 왕창 들였어요. MRI를 보험으로 많이 하자.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로봇을 막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로봇 수술이 전 세계 최고거든요. 왜 이렇게 로봇이 많으냐? 비급여라서 그런 거죠. 건강보험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윤 제한을 당하잖아요. 가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기후 위기 시기에는 이 낭비 의료, 과잉 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완결적 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멀면 이게 저 탄소 배출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적정 의료, 그다음에 로컬한 의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앞에서 얘기한 불평등, 팬데믹,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료를 전환하려면 이 의료 체계를 공공적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정책적 대응을 좀 더 보면 지금 의료 체계만 얘기했다면 이 기본사회 서비스 이게 이센셜 워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하나의 주요 논제는 이센셜 워커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필수 노동자를 보건의료, 돌봄, 배달, 환경미화 이렇게 4개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의 필수 노동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예를 들어 필수 공익 노동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익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게 파업도 못하게 하면서 공익노동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필수 노동자에서 뺐어요. 이번에 코로나에서. 좀 이상한 일이죠. 이게 사실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이면 그리고 그 사람들 꼭 필요한데 그 대면 서비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대면 공공 서비스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및 필수기관 업무 노동자 전체를 이게 필수 노동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외국의 필수 노동자, 미국 필수 노동자의 예고요. 뭐 농업 노동자, 이머전시 서비스, 헬스케어는 당연히 들어가고 공무원, IT, 금융, 에너지, 상수 하수 처리, 그다음에 케미칼, 그다음에 필수 제조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들 요들만 필수 노동자가 아니라 이걸 전체를 늘려야 된다. 이 필수 노동자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이 외국에서 보니까 이 보건의료 돌봄 배달 환경미 이것들이 다 대부분 여성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그 백인들이 아니라 난 화이트가 많더라. 노인 쪽이 많더라. 그 말하자면 가장 필수 노동자들이 가장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도 할 수 있고, 근데 필수 노동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들 전체를 보호해야 된다. 라는 것이 코로나19에서 가장 이 노동조합이나 이 말하자면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죠. 민중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이들이 하는 노동을 보편적 기본 서비스로 정의하고, 이걸 그 말하자면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그 공급, 기본소득식으로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사회적 서비스의 노동자의 보호와 기본 서비스 자체를 공고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진보 진영의 요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유급수당 상병수당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프면 쉬어라가 이제 정은경 총장이 맨날 하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프면 쉴 수가 없어요. 잘려요. 아프면 쉬라고 해놓고 쉬게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문제. 근데 유급휴가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 OECD 우리나라 하나거든요. 뭐 상당히 심각하고요. 예를 들어 2009년에 신종플루 때 미국은 700만 명 감염됐는데 독일은 별 문제 없이 보호를 한 게 아프면 쉬었거든요. 독일은.
유급 돌봄휴가. 지금 현재는 10일 5만 원, 초등학교 2학년까지가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 근데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서 누군가 돌봐야 될 자가치료한 재택치료를 늘린다고 하는데 유급휴가를 유급 돌봄휴가는 전혀 연장이 안 돼요. 그럼 누가 돌보라는 거죠? 이거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뭐 그럴듯할지 몰라도 재택치료 집에서 하니까 더 편하다? 그게 아니라 그나마 생활치료 기관에서 맡아주던 그런 걸 아예 개인에게 떠넘기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양 아까 얘기했습니다. 1인당 25, 수십 명을 돌보는 이런 것들이 요양원에서 인력기준 요양보호사를 1.5명 1명 정도로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아예 사람들이 고용을 해요. 하루에 10,000원씩 내고 부담도 부담이고 이거를 아예 간병인을 국가가 고용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6명에서 12명을 간병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산해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깜짝 놀란 건 요양병원에 현재 환자 한 사람당 1.3평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마사지 안마 하는데 희석 한 명당 최소로 갖춰야 될 게 6m 제곱이에요. 1.6평. 이보다 훨씬 크죠. 우리나라는 이 마사지 안마소보다 요양병원 노인에게 한 노인에게 허용하는 공간이 더 적은 거예요. 황당한 거죠. 우리나라가 노인을 얼마나 양아적 취급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이들에게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시설 내에 공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들 내에는 노인에게는 시설 공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밀집된 시설 내로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이들의 정부의 대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야만적인 대책이죠. 당장 시설 기준의 70%나 6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환자를 소개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을 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 이 너싱홈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요양으로 바꿔야죠. 그냥 고용보장, 생활보장, 주거보장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인 건데 이런 사회정책을 주장하는 것들을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만큼 진보 진영에서 했는가 사회운동에서 했는가라는 것들이 또 이게 참 이런 걸 하지 제대로 쟁취한 게 별로 없거든요. 고용보험제도라던가 뭐 이런 코로나 시기 퇴거금지라든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없는데 뭐. 임대료 동결 인하는 완전히 거꾸로 나타났죠. 부동산 값은 엄청나게 뛰었죠.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루어졌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오히려 역형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와 같이 닥친 이 코로나 위기 때 도대체 누가 코로나 위기의 고통을 줬는가라는 것들은 너무나 답이 지금 분명한 것이죠. 야외 집회 하나만 더 보면 야외 집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봤는데 논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치료 환경에서 발병 사례가 7,324사례 중 단 2건밖에 안 나타났어요. 역학자들 의견을 좀 물었던 NIT NIT 기사는 0.1% 미만 정도로 추정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나라에서 야외 집회 가면 몇 건이었을까? 560명이 8.15 우파 집회에서 딱 한 번 발병이 됐는데 이건 극히 외예요. 이 사람들 원래 사랑교회 감염자들이 그 자리에 나왔고 그 사람들이 막 침 뱉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집회가 아니라 감염 테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아주 예외적인 집회인데 그거 한가가 다예요. 그거 560여 명이. 지금까지 한 36만 명, 7만 명 지금
최근에 늘은 걸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36만 명 중에 560이면 0.1%, 0.1몇 프로가 됐겠죠. 이제 이게 이 당시에 한 거니까요. 0.2%였으니까. 학교 내에서는 학교는 대면으로 가야 된다. 너무 교육 평등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백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 백신이 지금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화이자 모더나 등의 새로운 그 밀리언 달러가 된 9명의 소득이 193억 달러인데 이건 전 세계 최빈국 모든 사람들 백신을 한 번 1.3번 완전 접종 가능한 돈이래요. 기존의 빌리언 달러가 그 패밀리들이 백신으로 요번에 번 돈만 쳐도 322억 달러인데 이게 인도 모든 국민을 백신을 완전 접종 가능한 돈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이 하나도 그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백신을 구경조차 못했어요. 지금 40몇 프로밖에 안 됐거든요. 적어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50%가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국에선 2%, 뭐 4% 이 정도 맞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전 세계 조율된 백신을 접종을 해야만 변이가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산력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윤 때문에 이런 아주 단순한 그 계산조차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것이죠. 백신 불평등, 하이 인컴, 어프 미드, 로우 인컴에서는 이 기적당하는 거고 다시 이제 이 기후위기, 신종감 팬데믹, 이 불평등이 굉장히 얽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국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건데요.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상시적 재난, 그러니까 계속되는 재난, 기후위기는 뭐 어떤 거냐면 기후위기라는 것들이 한꺼번에 무슨 혜성이 날라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멸종 위기가 아니거든요. 매번 점차로 재난과 식량위기, 난민, 군사적 갈등, 폭염, 산불, 극단적 기후, 허리케인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 건강의 위기이기도 하고 생명의 위기이기도 한 이런 문제가 닥치면 지금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듯이 그리고 앞으로 팬데믹은 점점 주기가 짧아질 거고요. 그런 속에서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종하더라도 제일 늦게까지 멀쩡하게 기후위기를 버틸 사람들은 이 말하자면 이 사회의 지배자일 거예요.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약자들과 노동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비상사태들, 코로나로 따져본 그런 비상사태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벤야민의 역사철학 대제의 8번째 얘기인데 비상사태는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가 아닌 식으로 또 일상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가 멸종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20년 정도 남은, 뭐 10년밖에 안 남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걸 비상사태라는 인식들을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비상사태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